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와 논의를 거친 거리두기 조정안은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른 질환이 있으면 동네 병의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경기지사 출마설도 일축했습니다. 3년 전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공범이 도주해 검찰이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고체 연료 시험 성공에 따라 군이 추진하던 정찰용 소형 위성 발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 화장터와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허술한 장례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은 시신을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버젓이 보관하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적극 개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 폐지를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조치인데요. 정부도 한 차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10명, 밤 12시 제한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확진자가 감소세라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에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에서 판단할 때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를 하는 게 맞다. 영업시간에 대한 거는 폐지까지도. 인수위는 전문가들 판단에 따르면 사실상 정점은 지났다고 강조하면서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의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전면 철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방역당국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정점이 확인되기도 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해 코로나 확산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며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정점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더 확산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일각에선 전면 폐지 대신 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처럼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체계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골절이나 외상 등 다른 질환이 있어도 격리 때문에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별도 공간이 있는 병원이어야 하는 만큼 아무래도 일반 환자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호흡기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의 한 외래 진료센터입니다. 응급실을 개조해 일반 환자와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렇게 지정된 병원에서만 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은 물론 한의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절이나 외상, 기저질환이 있지만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다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는데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나갈 수 있게 되면. 하지만 당장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네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의원의 기존 구조상 확진자를 위한 동선 분리가 어려울 뿐더러 일반 환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침구실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동선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 왔을 시에 다른 일반 환자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꺼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 심사 과정을 없애고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해 코로나를 감기처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현재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한 단계 낮춰 일주일 격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5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우리 당국도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틀 전 18만 명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은 42만 명으로 폭증하는 등 들쑥날쑥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요일이면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 편차가 더 심해진 셈이죠. 왜 그런지 전남주 기자가 원인을 설명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만 4,641명으로 월요일 18만여 명, 화요일 34만여 명을 기록한 뒤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최고치를 찍고 감소하는 추세가 반복됐지만 최근 들어 편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네 병의원의 휴진이 많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검사 건수는 토요일 34만 건, 일요일 33만 건, 월요일 68만 건으로 주말과 평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월요일은 줄죠. 화요일까지 그 효과가 가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3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지난주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3월 중순 1.29에서 지난주 1.01로 급감했습니다.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감소세의 전환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미크론 BA2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도 확대 중에 있어서 이 부분들로 인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확산세 둔화는 분명하지만 주 후반까지 확진 규모를 봐야 감소세 전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유력했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도 일축했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여정이 머릿속에 그려진 것 같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안 위원장은 어제 오후 윤석열 당선인과 40여 분간 독대하며 이러한 뜻을 전했고 당선인도 이해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행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일축했지만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은 공언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이라며 당권 도전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라며 당장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합당 이후 당에서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원 기자, 지난 월요일에 사실 이제 우리가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뭐 7배수다, 5배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당시에도 안철수 위원장이 유력하다라는 그 카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안 대표의 안 위원장 결정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랬죠. 오늘 이제 해결이 된 건데요. 예. 향후 이제 당대표 출마 여부가 문제인데 안 위원장이 지금 당장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 말은 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고요. 안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차기 대권일 텐데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권으로 갈 것인가 이걸 두고 당대표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당권을 잡고 당 안에서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총리 출신이 당선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거쳐서 이제 네. 대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마 길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아직은 좀 남아있잖아요.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 합니까? 네, 이 대표의 공식적인 임기가 내년 6월 10일까지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남긴 했는데요. 일단 안 위원장이 5월 10일이면 인수위 일이 끝나니까 예.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안 위원장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에 공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이 대표와 좀 껄끄러운 관계인 만큼 조심스럽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선대위원장은 그건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목 아닙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안 위원장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이번에는 좀 한 발 물러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현 지도부의 책임 하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안 위원장이 좀 큰 역할을 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인데요. 예. 안 위원장은 정치에서 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는데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예. 그래도 다음 대선까지는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안 하고 총리도 안 하고 경기도지사도 안 하고 그렇게 원외에 남아 있으면은 사실 대중으로부터 잊혀지기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있을 다음 내년까지가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좀 거쳐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민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실제로 인수위에서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정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안 위원장이 총리는 확실히 고사했으니까 이제 빨리 총리 인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얼마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던 김 처장은 오늘 퇴근길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 보장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독립기관이라 업무 보고 대신 간담회로 진행된 공수처와의 첫 대면에서 인수위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을 전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날을 세우자 공수처는 대체로 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중복수사권의 이첩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알리는 등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수사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는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수처 폐지나 개정 등은 국회 차원의 문제라며 정권 초 개혁 드라이브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무차별 통신 조회로 인한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선 통신자료 심사관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서울 명동성당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배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봉사를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건데요. 정순택 대주교는 윤 당선인에게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선거가 끝나고 봉사를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봉사활동에 앞서 윤 당선인을 만난 정 대주교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펴주시기를 또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예. 당연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예. 제가 또 취임하고도 예. 한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보고 예. 또 한번 오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잘 챙겨주시라는 요청에도 어려운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며 공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명동 밥집으로 이동해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명동 밥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무교지만 서울대 법대 시절 성당을 다니며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대선이 끝난 지 3주 만에 만나 합당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자맹을 끝내고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선한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 위원장과 김 대표는 정치 교체를 위한 합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함께 정치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함께 저희 새로운 물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또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그런 뜻을 양당은 정치 교체 공동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합당 관련 실무 협상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내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경기지사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며 경선에서도 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집거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출마를 위해선 4월 1일까지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 하는데 출마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구시장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MBN 뉴스 선남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노 기자,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모두가 이제 어떻게 치러질까 굉장히 관심이 좀 큽니다. 김건희 여사도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죠? 네,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방안이 타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제가.
네, 윤 당선인은 영부인 호칭을 폐지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었는데 김 여사는 지난 4일 윤 당선인과 따로 사전투표를 한 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임식까지 대외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사전투표 이후 2달여 만에 등장하는 셈입니다. 예. 자, 또 취임식에 국민 500명을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 면면이 다 이제 공개가 됐나요? 누가 참석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네,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고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예. 이번 취임식은 9년 만에 대규모 인사가 초청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국민 500여 명을 초대할 거라고 했죠. 먼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취임식 장면을 보시면요. 국민 대통합을 상징하는 일반 국민 100여 명이 국민대표의 자격으로 오부요인, 내외빈과 함께 단상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출연하면서 리틀 싸이로 불렸던 아이가 베트남에서 귀한 어머니와 함께 단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취임식에 초청된 인원만 역대 최다인 7만 명, 단상에 올라간 인원이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이번 취임식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크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청년 여성 그리고 보수 진보 벽을 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국민을 찾아서 취임 준비는 이른바 이야기가 있는 국민. 이 국민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또 이렇게 초청된 국민이 취임식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어떻게 행사가 치러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새로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눈에 띕니까? 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는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예.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 사망 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해 왔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멘토로 불렸다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도 했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미실, 열애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소설가 김별아 씨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국민 통합이 참 아주 중요한 핵심 국정 과제인데 통합위가 좀 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좀 계속 정치권에서 시끄러운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 연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관광 수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의 의뢰에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경련 산하연구기관이 내놓은 자료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연 1조 8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앞서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산한 2천억 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김 교수는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객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전면 개방 시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2천억 원이라는 효과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처럼 이렇게 부실하게 뭐랄까요, 부안내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자꾸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그런 것은 네, 이번 전경련 보고서는 해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포함해 관광연구원의 수치보다 크게 산출됐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당했던 전경련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위상 되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폭행해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이번엔 3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노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사람은 무심코 영상을 봤다가 뒤늦게 아버지인 것을 알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무렵 많은 승객들이 들어차 있는 지하철 1호선. 한 남성이 앉아있는 노인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인간 같잖아요. 직장도 없지?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어르신에게 손뼉까지 치며 조롱하고 막말을 이어갑니다. 그놈의 먹고 진짜 차단도 지하철도 다니냐? 야, 그놈 죽었어. 왜 살아? 지난 16일 수원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는 모습입니다. 목격자는 이 남성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자 노인이 나서 말리는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화가 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열받아서 폭언을 하더라. 이제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쯤 또 다른 지하철역 인근에서 같은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는 제보자도 나왔습니다. 담배 한 대 피러 가는 중에 쫓아오더라고요. 왜 쳐다보고 가나 이거예요. 그 명치를 한 대 콱 치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그놈이에요. 한편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노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노인이 아버지인 것을 알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며 아버지는 열흘 동안 알아 누웠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남성을 꼭 찾고 싶고 아버지를 설득해 경찰에도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3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내연남이 짜고 수영을 못하는 남성에게 일부러 물에 뛰어들게 한 뒤에 구조를 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거라는데요.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들을 검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1살 이은혜와 그 연인으로 추정되는 30살 조현수입니다. 3년 전인 2019년 6월 이들은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에게 물에 뛰어들라고 한 뒤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이 씨의 남편에게 보거,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범죄로 의심돼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월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이 씨와 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연락이 끊긴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씨와 조 씨를 공개 수배한 검찰은 최대한 빨리 두 사람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번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도서관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가 흔들릴 정도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이용하는 전북 군산 시립도서관입니다. 가방을 든 60대 남성이 도서관에 들어와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화장실로 갑니다. 잠시 후 청원경찰과 도서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화장실로 몰려가고 남성을 붙잡고 나옵니다. 화장실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폭행한 겁니다. 무슨 일 오셨습니까? 그런데 대답 않고 화장실 가길래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비명소리 나길래 지금 뛰쳐나왔거든요. 피해 아동은 이가 흔들리고 얼굴엔 상처가 났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과 초등학생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를 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요. 남성은 도서관 청원경찰과 직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가 명확해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는데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여성 운전자가 뇌출혈이 발생해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경찰의 기지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9살 조카와 영상통화를 한 건데 이로써 다행히 2차 사고까지 막았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운전 중인 30대 여동생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대략적인 범인은 파악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상황.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말이 어눌해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바로 전화를 넘겨받은 아이. 동승석에 있던 9살 난 조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기지를 발휘해 영상통화로 바꿔 창문 밖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 앞에 한번 보자. 앞에. KTX 선로와 중앙분리대를 보고 고속도로 위치를 확인한 뒤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아저씨 가니까 그쪽으로 좀만 기다리고 있어. 현장으로 달려가 갓길을 물고 위태롭게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합니다. 쓰러진 운전자를 대신해 차를 몰고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자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광주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0km 정도를 운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뇌출혈 상태로. 2차 사고까지 또 안 났고 고속도로였는데 네, 다행이었죠. 너무 다행이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시신을 보존할 곳도 부족하다 보니 한 장례식장에선 시신을 상온에 보관했다가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화장장에 시신을 운구하기 위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기면서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장례식장은 전부 다 포화 상태일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치 냉장고가 14구 가능한데 다 차면 이제 더 이상 받질 않아요. 저희는 너무 바빠갖고요. 계속 나가시고 들어오시니까요. 경기도 고양의 한 장례식장은 시신을 안치실에서 상온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시신은 안치실에도 보관할 수는 있지만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말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총 6개의 냉장고를 구비하고 있지만 안치실에도 시신 10여 구를 더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냉장실 밖에 인원도 너무 많았다. 그런 부분에 고의성이 있는 거고 관리 소홀히 했다. 고양시는 해당 장례식장에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별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이 보령 해저터널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터널이라니 신기할 만도 하겠지만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하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 도로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남녀 2사람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남성이 옆 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쫓아갑니다. 한참을 달리던 남성이 끝내 포기하자 차량이 후진해 다시 태웁니다. 이들은 바닷속에 있다며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려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터널 안에는 추돌 사고 위험 때문에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입할 수 없는 오토바이들이 때를 지어 달리기도 합니다. 이륜차라든지 보행자, 그 농기계가 터널 안으로 진입했을 때는 다른 차와의 충돌이라는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터널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륜차 진입과 주정차 금지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보령 해저 터널 안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길이가 7km에 가까운 해저 터널 안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에 사진 찍거나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뛰어다니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통행 부분은 주말에 이렇게 동호회나 이런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에 적발된 터널 안 불법 행위는 21건이나 됩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우리 군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검증을 거쳐서 실제 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체가 엄청난 양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발사 모습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체 개발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 기관과 단 분리, 페어링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현재 군이 개발 중인 소형 위성 발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은 우주 발사체의 탑재 중량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체와 액체 연료를 혼합한 우주 발사체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사상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평양 돋북에서는 북한의 사상 통제 상황을 단독 입수한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북한의 사상교육 자료 최신판을 우리 김 기자가 직접 입수했다면서요? 네, 북한의 사상교육 자료 바로 강습제강입니다. 강습제강이란 자료군요.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고 이를 간부와 당원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려보내 사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취재 경로 보완 때문에 자료를 그대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3월호에는 반사회주의 투쟁, 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김 위원장의 교시가 담겼습니다. 핵심은 청년층 사상 단속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틀 전에도 새 세대의 정신적 성장을 조국 앞에 담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니까 2022년 3월에 작성된 네. 걸로 보이는 자료네요. 강습제강, 저희 MBN 단독으로 지금 입수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사상교육을 이제 받아온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말을 시작할 때부터 사상교육이 바로 말을 배우기 시작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네, 한마디를 떼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에서는 김정은 일가 가계도나 어린 시절을 배우고 초급 또는 고급 중학교에선 김정은 일가의 혁명 역사, 대학교 땐 당 정책을 습득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는 동화나 놀이를 통한 사상교육, 소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사실상 모든 교육 과정에 사상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덥지 못한지 통제도 또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학교뿐 아니라 예. 가정과 사회 이렇게 삼중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선 옷차림과 언행을 단속하고 사회에선 금지 행동을 규정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거를 강하게 통제하라. 여러 차례 김정은이의 지시가 여러 차례 내려왔죠. 북한, 조선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서 진짜 엄청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죠. 젊은 층의 사상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제 방식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는 영화를 통해서도 사상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김정은 이전에 예. 김정일 시대 인기였던 사상교육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입니다. 예. 주인공 여고생은 국가에 헌신하는 과학자 아버지와 갈등을 겪습니다. 개인의 출세와 행복을 갈망하는 북한 청년층 상황이 그대로 담겼는데 결말은 주인공도 아버지와 같은 삶을 선택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고민, 욕망에 공감하는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북한 청년층에 다가가면서도 이 세대들이 보기에 불안정한 아버지라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야 한다는. 예, 근본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청년층의 사상 교육에 집중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의 2030 청년 세대, 우리나라에서 MZ 세대라고 부르죠. 이들은 시장 경제와 외국 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와 문물에 호기심이 큰 MZ세대의 지향성과 과거로 회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퇴행성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상 통제에도 외부 문화는 사실상 북한 청년층 대부분이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청년층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예, 이렇게 통제한다고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문화라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모두 이 청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관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5차 평화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협상안이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제안을 문서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상의 돌파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지 시간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5차 평화협상을 벌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던 협상은 불과 4시간 만에 끝났는데 구체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시간이 단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안보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중립국화 수용 의사를 밝혔고 러시아 측은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병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에서 진전이 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Можна називати позитивними ті сигнали, які ми чуємо з переговорного майданчику. Але ці сигнали не заглушають розриви російських снарядів. Тому ми не розхолоджуємось, не знижуємо наші оборонні зусилля. 서방 국가들 역시 러시아에 대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측 협상안이 전열을 가다듬고 재공세에 나서기 위한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이미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북부 지역에 대한 병력 축소가 사실상 동남부로의 병력 재배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협상과 관계없이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동남부 전선에서의 교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5차 평화협상 결과에 대해서 실천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평화협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셸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5차 평화협상 결과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We'll see. I don't read anything into it until I see what their actions are. We'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what they're suggesting. 러시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미 국방부도 러시아군 철수가 아닌 재배치에 무게를 뒀습니다.
But we believe that this is a repositioning, not a real withdrawal, and that we all should be prepared to watch for a major offensive against other areas of Ukraine. 이러한 신중한 입장과는 달리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0.97%, 나스닥 지수는 1.84% 각각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주장 이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올해 봄에 워싱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세안과의 동맹 과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강력한 봉쇄 조치에 마치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선전과 상하이 같은 거대 도시들이 차례로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차들로 북적여야 할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무실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도시 절반이 봉쇄된 상하이의 모습입니다. Yeah, I was very upset and angry when I learned that we are locked up, and especially that I learned in such horrible way. You know, just go outside and see there is a fence and you are like in a cage, and that's it. 그럼에도 상하이에서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6천 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로도 올 들어 하루 최대인 8,6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번 달에만 7만 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문제는 경제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 봉쇄도 마다치 않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나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추진하던 기업 수십 곳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这个保证上海也好，中国也好，全世界也好，整个集成电路的产业最近缺芯严重的情况下，保证这个产业链的正常的运营吧。 또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상하이항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올해 목표한 5.5% 성장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곡물 가격뿐 아니라 원자재 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철강, 골재에 이어 이번엔 시멘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수입이 막히면서 재고가 급감하고 있는 건데 줄줄이 원자 대난이 벌어지면서 건축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 운반 차량들이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 원료인 시멘트의 재고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운행이 멈춘 겁니다. 지금 시멘트 단가는 2월부터 한 18% 인상됐고요. 제가 레미콘 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원자재가 폭등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 시멘트 저장소는 총 용량이 450톤이지만 최근 공급이 줄면서 현재는 절반가량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은 러시아에서 75%가 수입되는데 거래가 중단되면서 국내 시멘트 재고량은 연초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 차질로 철강, 골재에 이어 시멘트까지 가격이 폭등하자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사비 현실화라든가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국제가 누적이 되다 보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정부도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요구대로 2016년 이후 동결됐던 표준 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표준 건축비를 상향 조정할 경우 분양가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사과하지 않으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전히 사과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목에 사다리가 걸려 있고 쇠사슬이 사다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머리가 한 움큼씩 깎여나갑니다. 서울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개선에 대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답변 촉구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4월 20일 날 장애인 권리 개선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그 답을 인수위원회에서 갖고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체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이곳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삭발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예산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수라며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없을 경우 다시 지하철 타기 집회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2호선과 5호선과 모든 호선들을 골고루 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오히려 단체를 향해 2호선은 타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때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한창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말짱 도루묵이 됐죠. 우리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30년 뒤에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플라스틱 재앙 기획 시리즈, 오늘은 첫 순서로 이상주 기자가 현 실태를 고발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생수와 필요한 몇 가지를 삽니다. 오전 업무, 오미크론 확산으로 점심 약속 대신 배달 음식을 먹고 식사 후 커피도 한잔 합니다. 반나절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만 25개. 일상에서 이처럼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양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230만 톤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44kg으로 G20 국가 중 상위 3위입니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에 투기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환경에 투기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전 세계 바다를 떠돌게 되면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2050년이 되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오히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하면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나 배달 대신 다회 용기에 음식을 담는 용기 내 챌린지, 중고 거래 등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주에 사용하는 비닐봉지 5개를 에코백으로 바꾸면 매년 2.5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면 1년 후 플라스틱 컵은 21배, 종이컵은 18배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가 가능하겠냐는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매일경제 미디어그룹의 임직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교민과 난민, 생사를 걸고 취재하는 언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0의 성금을 모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기탁식에는 장승준 매일경제 부회장과 서양원 대표이사, 희망브릿지 송피로 회장과 김정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3개국의 평화협정을 기념하는 이벤트 경기에서 나온 왕년의 축구 스타 JJ 오코차와 살가도의 골 장면입니다. 현역 시절의 근육질 몸매는 아니지만 발 뒤꿈치로 넣는 골, 축구 실력은 아직 살아있네요.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5에서 20mm, 또 그 밖에 전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이어질 수 있어서 내일 퇴근길까지도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3도, 주말 아침에는 2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는데요. 쌀쌀한 아침 저녁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경남권 해안, 또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해상에도 짙은 안개와 함께 바람이 강하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일까지 쌓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쾌청한 날이 무척이나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